안녕하세요. 자, 한국사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의 변화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조선의 정치활동의 전개 과정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15세기를 보면 훈구와 살인파들이 대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16세기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고, 자, 사림이 여러분들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 우리가 흔히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숙종 때서부터는 이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됩니다. 한마디로 일당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죠. 자, 이런 일당 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영조와 정조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당쟁 정치가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의 이 시기는 특정 유력 가문 그들이 대부분 외척입니다. 그래서 이 예척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도 정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훈구와 사림의 대립부터 시작해서 결국 사림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사림들에 의해서 정치가 쭉 진행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붕당 정치가 또 당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도로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파헤쳐 가면서 정리할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살인과 대립하였던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훈구는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진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의 후손인데, 특히 세조라고 하는 사람 때 개육 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한마디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사삭 보내버린 거예요. 이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공신들이 많다 보니까 권력의 정점 가운데 딱 있었겠죠.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정치 권력도 정확했을 거고 경제 권력도 정확했겠죠. 자, 이런 하나의 훈구파들의 힘을 견제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이 사림을 갖다 불러 올립니다. 어디로? 중앙으로. 그럼 도대체 사림이 누군데 갑자기 불러 올렸느냐?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손이죠. 이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뭐 조선 건국에 반대했으니까 당연히 시골로 가겠죠. 그래서 시골에 가서 뭐 운동해야죠. 그리고 공부해야죠. 성리학자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나는 도덕과 의리를 중요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위안 살면서 그 지방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원도 세우고 향약을 만들어서 결국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성종이 야, 서울로 올라와. 그래서 결국 훈구파들과 맞짱이 시작을 되는 거예요. 특히 훈구파들은 행정관료입니다. 행정부 관료죠. 그런데 비해서 이 사림들은 도덕과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을 더 선호했어요. 아, 이 둘이 충돌할 게 없습니다. 충돌할 게 없어서 하는 일도 다르고 한쪽은 행정관료고 한쪽은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훈구파와 살인파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처음부터 안 좋아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안 좋은 결과가 결국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무옥, 갑자, 기묘, 을사, 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4대 사화다. 그럼 4대 사화하면 누가? 사림이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뭐 중학교 때 여러분들 사화를 딱 이야기하다가 또 사화를 또 얼마나 선생님들이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해. 이 싸움 이야기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사화 딱 끝나고 뭐 살인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붕당 정치 딱 이야기하니까 아하, 사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훈구파들이 아주 개작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바로 여러분을 착각에 빠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사화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선조 때 사림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은 향촌에서 그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권력을 잡았으면 솔직한 얘기지만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근데 또 편이 갈립니다. 편이 어떻게 갈리느냐. 동인으로 서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이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척신, 쉽게 말하면 왕의 측근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말하면 왕의 친척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문제로 결국 서로 쌈박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동인하고 서인은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자, 이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 동인이라고 하면 신진사림이라는 건 뭐냐면 사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사림. 그러니까 살인파들 중에는 자, 이렇게 서인들처럼 기성살인 이런 4대 사화를 거치면서 피해를 당하면서 성장했던 정치 세력들 이들을 우리는 이제 기성살인이라고 해요. 기성살인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성살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왕과 혼맥이 즉 혼인이 이루어지는 집안이 있었겠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집안이 심의겸, 심춘겸의 집안입니다. 자, 그의 누나가 바로 명종의 비여,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라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기성살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한 신진살임도 있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진살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신진살임들 주장했겠죠. 야, 왕의 측근신하 이거 좀 정치에서 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은 왕의 친하니까 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또 기성살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나보고 정치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수용할 기성살림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이조 전랑의 문제가 결국 완전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조 전랑은 이조 정랑과 좌랑을 일컬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조 전랑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이조 전랑 오품 정도의 벼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3사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단한 파워가 있는 자리입니다. 또 이 자리를 거치면 당상관, 상품이사의 고위공직자로 승진하는데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주전당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러분들 이 심의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효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심의겸은 누군가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거를 하려고 했는데 김효원이가 왔는데 자기를 추천해달래요. 근데 심의겸이 넌 안 돼. 너는 의리가 없어. 너 옛날에 을사사의 주범 윤원영 거기에 문객이었잖아. 거기다 밥 얻어 먹었잖아. 너는 의리가 없는 애야.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효원이 정말 열받았죠. 근데 김효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역시 이주전당이 됐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김효원이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후임자를 천거할 시점이 됐는데 이때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이 바로 김효원을 찾아가요. 김고 나를 이주전당으로 천거를 해주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너 안 돼. 너 선조의 의촉이잖아. 왕의 의촉인데 무슨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사관원 사원부 양사는 대간 기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왕한테 대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 그래서 결국 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심의겸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김효원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로 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명 신진사림이죠. 그리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을 서인. 이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기호, 경기도와 충청도를 근거지로 했던 정치 세력이고 기존에 여러분들 사활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사림들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붕당 정치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붕당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서로가 붕당 정치가 이제 전개되겠죠. 이런 붕당은 여러분들 동인하고 서인, 일단은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를 추구합니다. 자,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인의 거두인 태계 이황과 서인의 거두인 율곡 이 선생이 서로 상호 존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 사실 정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율곡 이 선생이 죽고 난 이후 이런 관계가 모두 다 흐트러져요. 일단 첫 번째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또 결정적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실 정여립은 서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율곡 이 선생의 문인, 제자였어요. 근데 율곡 이 선생이 죽고 나서 정여립이 조금 이게 말가락합니다. 그리고 동인 애들하고 지나고 동인 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이와 같은 정여립의 모습을 바라본 율곡 이 선생의 제자인 정철, 송강정철, 관동별고 저자인 정철이 기분이 되지게 나쁘죠. 한마디로 정여립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여립이 약간의 혁명가적 기질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조의 미움을 받아서 별로 이렇게
조정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헤이스발 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때려치고 시골로 낙혀갑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고을에 좀 약간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동계라고 하는 계를 결성하고 모임을 갖고 무예 훈련 같은 거를 했어요. 참 이게 여러분들 군사훈련을 한다. 이거 무슨 느낌이 딱 들어요. 역모를 깨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게 역모 사건으로 확대돼 버립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은 역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즉 옥사를 담당하는 위관, 쉽게 말하면 이 진상조사관으로 누가? 정철이 임명이 돼요. 그러지 않아도 정열이 미웠는데 그냥 싹싹싹 털었겠죠. 그래서 많은 동인과 정열입이 결국 자살로 끝이 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동인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정철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사건이 또 전개됐어요. 뭐냐면, 자, 이 정철에 대한 불만 또는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동인들에게 생겨났겠죠. 근데 정철이 선조에게 미움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선조는 이 본 부인, 즉 왕비로부터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자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선조는 자식이 많았어요. 후궁들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로 후궁의 자식 중에 누군가를 세자로 책봉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죠. 이때 정철이 좌의정이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산해인 영의정, 우의정인 유송룡 합의를 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했어요. 근데 선조는 광해군보다는 신성군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당시 동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산해가 뒤에서 약간의 음모를 꾸며서, 자, 신성군을 죽이려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정철의 건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가 아이고 정철 너 저 기양 가, 그래서 보내버려. 그럼 여기 이제 기양 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정철을 막 물어 뜯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철을 되지게 패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조금만 패줘, 이렇게 이야기했던 남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인에는 정철에 대한 강경파가 북인, 그리고 정철에 대한 온건파들이, 즉 처벌에 대한 이 온건파들이 남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인에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조식의 후예들, 그 다음에 남인은 퇴계 이황 선생의 후예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제 선조가 가고 어쨌든 북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왕이 광해군입니다. 근데 광해군은 무슨 외교 정책을 추진해?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하죠. 이런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상당히 좀 띠껍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서인들이 좀 우습게 생각을 하죠. 야, 광해군 너는 의리가 없구나. 아니 명나라를 우리 도와줘서 그렇게 힘들게 해주는데, 아니 명나라를 갖다가 배신해? 그리고 금나라를 좋아해? 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너 이복 동생 죽였잖아. 영창대군 죽인 거 아니야? 넌 어진왕이 아닌 것 같네. 그리고 엄마를 폐위시켜?
임목대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넌 불효를 저질렀네? 넌 우리가 왕으로 모시긴 좀 그래. 그래서 결국 광해군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광해군도 가는 북인도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판은 북인도 가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서인하고 남인만 남았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 우리는 그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정치는 여러분들 비변사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비변사라고 하는 이 기구는 처음에 임시기구, 군사적인 성격을 띠던 기구였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조선의 최고 기구가 되고, 따라서 이 각 붕당이 결국 비변사 고위직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됐죠? 붕당이 시작된 거라. 그리고 붕당 정치가 이제 전개되는데, 주로 여러분들 남인하고 서인이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습. 자, 그럼 좋습니다. 또 그럼 이제 붕당 정치가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 변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붕당 정치의 변질의 시작은 자, 무슨 논쟁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송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예송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상장제 의식을 학문화시킨 학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예학의 차이냐? 쉽게 말하면 이 큰아들이 죽었을 때, 큰며느리가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될 거냐, 이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예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효종이 죽었습니다. 자, 효종이 죽었으니까 당시 엄마였던 자의대비가 있어요. 물론 친엄마는 아닙니다. 족보상 엄마야. 그래서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될 거냐. 자, 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니까, 차자니까 상복 1년만 입어. 그래서 1년만 입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인이 뭐라냐면, 무슨 얘기야. 얘는 비록 생물학적으로 두 번째 아들이지만 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큰 아들로 봐야 돼. 그러면서 결국 상복을 몇 년?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 서인의 힘이 셌기 때문에 서인이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2차 예성은 효종의 비가 죽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 당연히 서인은 이야기를 했죠. 얘 큰 며느리 아니야. 둘째 며느리니까 상복 9달, 대공서를 주장하면서 9달만 입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또 남인은 무슨 소리야. 비록 생물학적으로 둘째 며느리지만 당연히 효종으로 왕을 했기 때문에 왕비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며느리의 예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남인은 왕은 일반 사대부와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해서 왕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을 떠받쳐 주는 거야. 저희는 왕은 우리랑 뭔 달라? 똑같지. 따서 의뢰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차 예성은 누가?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결국 남인이 승리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논쟁은 1차 예성은 여기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잡았음을 보여주는 거고, 2차 예성을 계기로 해서 누가? 남인이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숙종이라는 사람이 딱 왕이 되고 보니까 지금 이제 남인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인들의 힘이 너무 세. 한번 패고 싶어. 자, 한번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남인의 영수가 허적이라는 사람입니다. 허접이 아니고 허적이야. 허접한 애가 아니에요. 허적.
자,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 그러나 나의 시호가 내려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로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오늘 따지면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천막 치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당시 숙종이 그거를 하사 내려보내 주려고 했더니 허적이 그거를 갖다 미리 왕의 허락도 없이 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군수물자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누가? 숙종. 지금 나를 개무시하네, 개시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또 이 허적의 아들, 즉 서자의 서자, 첩의 자식이 이 허견이라는 애가 결국 저 경기도 여주에서 결국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모여서 막 불만하는 거야. 이런 그지 같은 우리를 차별해 막 그러면서 뭐 군사훈련도 좀 해요. 그래서 결국 또 뭐에 걸려? 영모에 휘말리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남인 되지급했는데 허적의 행위, 그 다음에 허적의 아들의 행위가 다 숙종한테는 빌미가 됐죠. 그래서 결국 숙종이 남인을 쳐버리는 사건을 무슨 환국? 경신환국이라고 해요. 자, 이 환국이라는 건 전국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서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또 서인들이 힘이 너무 세. 숙종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 나빠. 그래서 결국 숙종이 또 누구를? 바로 서인들을, 송시열을 사사 죽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남인으로 넘겨줘요. 이때 여자가 그 유명한 장희빈이 되는 겁니다. 장희빈은 남인의 여자입니다. 뭐 장희빈 세상이 됐죠. 그리고 막 장희재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까지. 그러니까 결국 또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장희재를 또 장희빈을 보내버리는 사건. 이게 갑슬 환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여러분들 이 숙종은 자기의 의도대로 이와 같은 전국을 바꿔버렸어요. 신하들은 움츠려들게 되고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측근신하나 종친만이 힘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일당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당파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탕평론이 제기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이런 탕평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두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은 영조, 또 한 사람은 정조입니다. 자, 영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즉 탕평파를 육성해서 정치 안정을 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붕당의 정치의 시작을 가져다 주는 이조전노의 권한을 약화시켰고,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했고,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군포 두피를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한다든가, 가혹한 형벌을 개선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깨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영조의 모습은 뭐 당연히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권을 그만큼 안정시키는. 그래서 탕평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의 손자인 정조입니다. 자, 이 정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혁신적인 개혁 정치를 추진해요. 자, 할아버지 정책인 탕평책을 개성하죠. 그 다음에 골고루 인재를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인의 대표적인 정약용 같은 사람이 등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궁궐 내에 도서관이 규장각을 설립하기도 하고, 초기에 문신제를 시행해서 바로 하급 관리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재들이 왕에게 절대적 충성을 가져다주는 초기의 문신제를 시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왕은 군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스승의 스승. 이 사람은 임금과 동시에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인재들은 누구한테 충성심이, 정조에 대한 충성심이 하늘을 찌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수원화성을 축조하기도 하고 왕실 친위부대인 장룡룡을 설치하기도 하고,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은 다 누구의 권한을,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해서 자, 경제 활성화에 깼고, 그리고 법전으로 대전 통편을 편찬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조의 탕평 정치는 붕당 간의 정쟁, 싸움이 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아무래도 이 왕과 친한 인재들이 결국 정치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지만 정조가 죽은 후, 자, 순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이 정조는 여러분들 특히 담배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조선의 만백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폐암에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자, 담배 피면 폐암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순조, 현종, 철종 3대 60여 년의 정치를 우리가 특정 가문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치,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비리비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요 세도가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세죠. 그럼 여러분들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한테는 정상적인 바로 세금 갖다 바쳐야 되지만 세도가들한테는 예쁨을 보이려고 하면 선물 갖다 줘야죠. 한마디로 뇌물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남에게 뇌물 갖다 주는데 지돈 갖다 주는 관리 새끼가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삥 뜯어다 줍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삥 전정, 군포에 대한 삥 군정, 그 다음에 춘대추나 미자놀이에 대한 삥 한곡을 통해서 결국 관리들한테 뇌물을 갖다 줬어요. 한마디로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매간매직이 성행하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부정부패 사회적 모순을 개혁할 의지는 없어. 이미 정치판도 세도가들이 다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한 백성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들고 일어났겠죠. 그래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주에서 진주밀란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의 안정과 민생 안정을 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음의 왕,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한번 하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조선의 정치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한 번 강의 듣고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걸쩍지근한 내용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교과서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잘 이해가 또 안 된다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어서 핵심 내용만이라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